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위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이영석 공인회계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내용, 사업을 할 때는 회계부터 꼭 챙겨야 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먼저 회계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무료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무료 회계세무 교육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 분들이 회계를 접해서 공부할 기회가 참 없으신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들 공부들 하세요. 그래서 회계는 세금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회계는 대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이 움직이는 걸 컨트롤을 할 수 없으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회계가 뭔지 회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천천히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맡은 부분은 이 앞부분입니다. 회계가 왜 중요한지, 회계의 기본 개념이 뭔지, 그리고 회계를 알아야 사업이 바로 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그 다음에 다른 회계사님들이 하실 요 알쏭달쏭 회계, 원가, 세무관리, 그리고 뭐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니까요. 한번 정신 바싹 집중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업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회계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업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하셔야 되죠. 그리고 물건 만드셔야 되죠. 네. 그리고 회계와 인사가 다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회계가 여기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략을 실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 평가를 피드백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현재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한 달간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개월간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좀 깊게 해갈수록 뭐 1년 전 오늘의 매출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거를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근데 회계는 이 회계를 기록으로 남겨둠으로써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라는 게 실제로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회계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아니냐면 나와 사장님인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일단은. 왜? 내가 장사를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에 기록된 걸 보고 여러분들이 부가세가 얼마가 나갔고 앞으로는 법인세는 얼마가 낼 것 같고 종합소득세는 얼마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하는 흐름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이 많이 팔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 인사관리는 사람을 잘 다루는 그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부분이라면 또 생산관리는 효과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회계로 모여집니다. 영어로 어그리게이트라고 그래요. 어카운트라는 회계 용어를 쓰는데 어카운트가 모여지다, 뭐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는 창업한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예요. 회계는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고 계셔야 돼요. 모두가 다 회계학을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조금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재무관리라는 용어가 갑자기 낯선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재무관리라는 말하고 회계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회계는 기록한다는 걸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 재무관리는 내가 나의 재산과 돈을
관리한다는 내부적인 거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재무 관리는 자금의 조달과 배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어떤 재산이 회사에 있느냐, 얼마나 돈을 남기고 있느냐, 재산 중에 내 몫은 얼마인지, 이것이 회계입니다. 사장님들 중에 자기가 돈 남기는지 손해보는지 모르고 초반에 1년, 2년, 3년 하시는 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많이 모르세요. 그냥 감으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계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죠. 회계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요거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데,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측정하게 되거든요. 실제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뺄 때요, 체중계를 갖다 놓는 것만으로 5kg 감량 효과가 있대요. 체크를 하게 되면 자기가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서 TV 보다가 부엌으로 갈 때 중간에 체중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밟고 가서 내가 몇 킬로 밥 먹고 뭐 하고 이렇게 오는, 실제로 5kg 감량 효과가 있대요. 회계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거를 세무사나 회계사무실에 맡기기만 하시고 그걸 생각을 안 하시면 체크를 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닌 게 돼버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 회계의 기본 개념은요, 우리 대학교에 회계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처음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할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고 돌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사업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 법인 사업자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 거예요.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 보통 제조회사, 도소매업, 음식점, 그리고 그냥 창업하시는 서비스업은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걸 반복해요. 어떻게 반복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거래를, 여러분들 무슨 거래를 하면 세금 계산서를 끊는다,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통장에다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낸다, 이거 다 거래라고 불러요. 거래. 그걸 회계상의 거래로 생각하고, 여기 어려운 말 있죠? 인식하고 측정한다. 이게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 행위예요. 그거를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서 또는 영수증 같은 걸 카톡으로 받아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거기까지가 이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고 분계장에 분계한다고 그래. 회계 처리한다는 말을 일본식 용어로 분계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멋있는 말로 그냥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걸 분계를 하면 여기서부터 어려운 말 나오는데,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고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는 거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즉 장부를 만들어요. 회계 장부를 만드는 과정을 컴퓨터가 진행을 하면 12월 말에 수정 분계라는 걸 회계사무실에서 합니다. 뭘 하느냐? 빠뜨린 거. 그걸 다 정리정돈하는 게 수정 분계인데, 요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결산이라고 불러. 결산. 여기 써 있죠? 회계 기간 말 결산 회계 처리 이렇게 써 있죠? 예, 요거는 회계 기간 중에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산의 때 하는 거예요. 결산은 언제 하냐? 개인 소득 사업자는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말. 그러니까 실제 결산은 뭐 12월 말이 끝나고 5월 달까지 사이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하죠? 그러니까 1월, 2월, 3월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 여기 지금 중요한 거 있어요. 재무제표. 여러분, 요 재무제표의 제자가 재군들 할 때 제자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복수야, 복수. 단수가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요 두 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 우리 창업하시는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은요, 이런 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는 건데,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차대조표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두 가지만 신경을 쓰세요. 왜? 요 두 가지를 보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요. 요 두 가지를 보고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가 시작이 돼요. 예, 나머지는 다 세무사 회계사무실에서 알아서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회계의 순환 과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 한번 구분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해서 변동이 생기는 것만 회계상의 거래예요. 그걸 순자산이 변동한다고 하거든요. 예, 순자산이라는 건 우리의 자산, 나의 재산을 회계하기 위해서는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나의 자산에서 내가 남한테 갚아야 될 부채, 은행에서 돈 빌리면 부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순자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몫이라는 뜻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인데, 그 순자산이 오르거나 내리면 회계상의 거래예요. 여러분, 도난을 당했어. 순자산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불이 났어.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불부터 꺼야죠. 그런데 불만 나면 그 갖고 있던 건물 같은 게 다 없어져요. 소실돼요. 손실이 발생했죠? 회계상의 거래니까 회계 처리해야 돼. 근데 화재 덕분에 보험금이 나왔어. 예, 어떤 분들은 화재 났다고 좋아하는 사업자도 계셨어요.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보험은 순자산이 또 올라가잖아요. 변동이 돼. 그러면 그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도난이나 화재는 거래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회계상으로는 거래다.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월급날이 도래했다. 이게 왜 무슨 거래야? 날이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월급날이 오면 돈 줄 의무가 생기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도 받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월급날이 도래하면 내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발생한 거예요. 그 종업원들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지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발생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계부에 돈 들어온 거 입금, 돈 나간 거 출금, 입금 출금 이렇게 하는 건 현금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의 회계 시스템은요, 현금주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여겨요? 발생주의를 중요하게 여겨서 월급날이 도래했다. 이자를 받을 날이 확정됐다. 또는 기말 현재 퇴직금을 줘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서 퇴직금이 얼마를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발생된 사건 위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된 게 발생주의예요. 그래서 현금주의보다 훨씬 정교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들어보셨죠? 복식북이라고 그래요. 복식북이. 그 복식이라는 건 차변대변 해갖고 회계 처리를 할 건데,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그 기본적인 사상이 현금주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돈이 나가고 온 것만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외상으로 물건 판 거. 외상으로 물건 팔고 아직 돈 못 받았으면 돈은 안 들어왔지만 매출이에요, 아니에요? 매출이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 세금 계산서 신고하세요, 안 하세요? 돈 못 받았어도. 부가세 내야 돼요, 그죠? 돈 못 받았는데도. 이거 왜 억울하게 이걸 내냐? 발생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는 이런 도난, 화재, 월급날이 도래했다, 이런 좀 언뜻 볼 때는 거래가 아닌 것 같은 것도 다 거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보지 않아요. 뭐냐? 미이행 계약.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을 우리 종업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어. 계약서 사인해. 서로 사인했어. 순자산의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 월급날이 온 것도 아니고 뭐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약만 한 건 법률적으로는 대단한 효과를 갖지만, 변호사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이건 아직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거래가 아니에요. 미확정된 사건. 누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난 너한테 소송할 거야. 협박했어.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어요. 거래가 아니에요. 지급보증, 보증 쓴 거, 이것도 보증을 쓴 것 자체는 거래는 아니에요. 네. 물론 중요한 사건이죠. 상대가 만일 부채를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줘야 되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상의 거래로 넘어가요.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보증만 쓴 건 차변대변 이래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발적인 부채, 우발부채라고 그래요. 회사에 영향을 주지만 숫자상 순자산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요. 회계상의 거래만 인식해서 차변과 대변을 분류합니다. 여러분, 요 화면 잘 보세요. 회계학에서는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불러요. 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제 이런 말 안 씁니다. 차변거래, 대변거래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걸 하냐? 컴퓨터는 차변, 대변을 인식해서 장부를 만들고요. 모든 엑셀도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계적으로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분류하여 기록함으로써 장부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복식부기라고 부르며 이는 현금주의를 기초로 하는 가계부와 같은 단식부기랑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표가 등장하는데 아까 설명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 다른 말로 대차대조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항상 일치해요. 자산이 100원이 나오면 부채 더하기 자본도 100이 나와야 돼요. 자, 한 가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산이 100원이야. 부채가 30원이야. 자, 자본 얼마예요? 그렇죠. 70원이죠. 뭐 너무 산수 같은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내가 이 자산에 현금도 가지고 있고 뭐 토지도 가지고 있고 받을 돈 매출 채권도 갖고 있고 재고 자산도 가지고 있고 특허권도 가지고 있고 미수금도 가지고 있고 기계 장치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눈에 안 보이는 무형 자산, 현금, 예금, 정기 적금 같은 당좌 자산, 뭐 재고, 상품, 제품과 같은 재고 자산, 여러 자산들은 다 내 재산이야. 내가 받아야 갖고 있는 내 소유물인데 얘를 뭘로다가 만들었어? 만일 얘가 100인데 부채가 30이고 자본이 70이면 남의 돈으로 30%, 내 돈으로 70%로 그 자산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금을 이렇게 조달했다. 부채 남의 돈으로 이렇게 조달했다. 내 돈으로 이렇게 조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표예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그냥 사업을 그만둬. 내가 이제 오늘 그만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고 끝내야 되죠? 그냥 못 끝냅니다. 내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 환가해서 남의 돈 갚고 얘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본을. 그러니까 요 표, 단순한 요 표 하나에서 나의 재산의 상태를 나타내 주죠. 따라서 얘는 언제, 예를 들면 12월 31일 2020년 현재 이렇게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표예요. 재무 상태는. 특정 시점이라는 말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사무소에 저 요번에 은행 대출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 좀 달래요. 그러면 어느 시점 거 드려요? 이렇게 꼭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점의 재무 상태표가 딱 특정 시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1일 재무상태표를 기초 재무상태표,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기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기초와 기말이 변동되는 거를 나타내는데, 자, 그 다음 그 사이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라든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뭐 기계장치를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그 수익, 수익에서 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매출원가도 들어갈 거, 판관비도 들어갈 것 같고, 이자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법인세나 소득세도 들어갈 수 있죠. 다 비용이에요. 크게 뭉뚱그려서 그룹핑해서 수익과 비용이에요. 요거에서 요거 빼는 겁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얘를 당기순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냐 안 했냐를 갖고 대출이 일어날 때 주된 판단도 하죠.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 세금을 덜 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익을 줄이고, 그래서 비용을 많이 넣어서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내고,
또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많이 내서 대출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장부를 만들어 버려 하지 마세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회계를 잘 깨끗하게 회계를 하세요. 처음부터 시작을. 그러면 속이 편하고 뭔가 이 사업에 불이 붙습니다. 예, 저를 믿으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가지고 장난치거나 수익 가지고 장난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절세는 하셔도 되는데 탈세는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라고요. 이 당기 순이익을 장사를 잘 하셔서 많이 남기시고 세금도 좀 내시고 그래서 자꾸 선순환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회계상의 거래를 그러면 지금 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맨 처음에는 요 차변에 무엇 얼마, 대변에 무엇 얼마 요런 회계 처리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사무실에다가 장부기장 의뢰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요거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걸 하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 질문할게요. 여기 개정 과목이 차변에 돼지가 예를 들어 돼지가 한 마리면 예를 드는 겁니다. 대변에 소가 한 마리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여기가 돼지 한 마리면 소 한 마리면 무게가 안 맞잖아요. 돼지가 대여섯 마리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돼지, 소 이렇게 적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대차가 평균해서 맞는다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요. 항상 맞아야 돼요. 요 회계 처리는 1대1로 결합할 수도 있고 뭐 100대1로 결합할 수도 있고 1대100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요. 개정 과목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 금액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글씨 한 번만 써볼게요. 제가 차변에 이렇게 예를 들면 토지를 샀어요. 100억에. 뭘 주고 샀겠어요? 돈을 주고 샀겠죠? 현금 100억.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복식북이에요. 저희 같은 이제 회계 전문가들은 요걸 보고, 돈 주고 땅을 샀네? 잘 샀네? 어디 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현금은 돈이 없어서 50억밖에 못 줬어.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100억을 한꺼번에 어떻게 현금을 줘요? 그 나머지 50억은 이게 맞아야 되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대표적인 부채예요. 나중에 얘를 갚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회계 처리를 할 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서 이 토지는 토지 장부로 가져가고 코드가 다 걸려 있으니까 현금은 현금 장부로 가져가고 미지급금은 미지급금 장부로 가져가서 각 명세서가 나오고 걔네를 다시 모아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고 하나 기왕 이거 했으니까 하나 더 쓸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상품을 예를 들어서 요 펜을 5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2배 장사니까 괜찮은 장사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이렇게 50원에 사가지고 와요. 돈 다 줬다고 할게요. 돈을 다 주고 이거 왜 왼 차변에 쓰고 이거 왜 대변에 쓰는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하여튼 요 상품 요 A라는 놈을 50원에 사갖고 왔는데 얘를 100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매출한다고 그래요. 매출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차변에 자 돈이 얼마가 들어와? 100원이 들어왔어. 근데 대변에 뭘 팔았지? 상품을 팔았어. 얼마짜리가 나갔어요? 50원짜리가 나갔어요. 이거 차변되면 안 맞네? 맞아야 되죠. 예, 매출만 유일하게 회계 처리를 2번 해요. 다른 거래는 2번을 안 하는데 매출액은 물건이 나가고 돈을 받는 과정이 거래가 2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눠요. 어떻게 나냐면 요 현금이라는 거래는 물건을 판 매출에 해당돼요. 요 매출액 100원은 여기 손익계산서에 대표적으로 수익 항목으로 얘는 갈 거예요.
누가? 컴퓨터가 알아서 정리해서. 그리고 이 상품은 뭐가 되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매출 원가라는 놈이 돼요. 이거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매출 원가는 대표적으로 비용이에요. 그러면 자 뭔가 회계 처리를 했는데 매출 100원이 여기로 간다며요. 매출 원가 비용이 여기로 간다며. 다른 거래가 하나도 없으면 이 여러분들은 50원의 순이익을 보신 거예요. 벌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차변대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미 있는 재무제표로 가고 의미 있는 재무제표로 가면서 현금을 다 모아는 게 현금장부. 그걸 계정별 원장이라고 그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별로 차변대변하고 어디로 돈이 나갔는지를 다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걸 현금장부라고 하는데 그걸 현금 계정별 원장이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하는지 제가 다 보겠다는 얘기예요. 현금 계정별 원장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면 저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상품만 모아갖고 재고자산 수불장부 뭐 이렇게 되는 거. 매출만 쭉 모아갖고 매출장부. 뭐 하겠어요? 매출장부 다 합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만나봐야지. 이거 틀리네? 이거 뭐가 있지? 뭐 부가세 왜? 면세 매출, 과세 매출 섞여 있나?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세금 적게 내시면 좋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이런 세금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회계 처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받으면 세무서에서 뭐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계정별 원장 달라고 그래요. 다 주는 거예요. 요즘은 그 현금이라는 게 다 통장 거래가 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게.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변했어요. 회계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실수록 사업이 성공되는 것으로 시스템이나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한 5년은 신나게 장사해서 돈 버시지만 6년째, 7년째 세무조사를 맡거나 회계 감사를 받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첫 단추를 잘 지키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페이지가요. 사실은 제가 설명하거나 모든 회계의 기본이 되는 표예요. 옆에 차변에 4가지 항목이 있고 대변에 4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4 곱하기 4는 뭐예요? 4, 4, 16.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이 16가지의 조합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게 복식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죠. 차변에 토지를 100억 주고 샀어요. 대변에 현금을 100억 줬다.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지라는 게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한 거예요. 그 현금도 자산이에요.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쌍이 되죠? 이렇게 된 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바뀌었었죠. 현금이 돈이 없어가지고 100억이 50억만 돈 주고 50억은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 차변 기록. 현금이 50억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 기록. 자, 뭐가 증가했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이렇게 1대2로 결합된 회계 처리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또 설명했죠? 차변에 상품을 사가지고 왔다. 우리가 상품을 50원에 사가지고 왔다. 대변에 돈을 줬다. 현금 50원을 줬다. 이거 왜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것 같아요? 상품은 대표적인 자산이에요. 여러분 자산은 바위 덩어리 같은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면 돼요. 상품은 내가 샀으니까 내 재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 기록. 근데 또 어떤 걸 줘야지 사잖아. 현금을 줬지. 바위 덩어리 같은 내 재산 현금 줬어.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된 거예요. 근데 매출액을 제가 회계 처리를 했었어요. 아까. 이걸 갖고 설명할게요. 자, 현금 100원을 받고
매출액이 100원이 발생했으며 이때는 거래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매출 원가가 얼마짜리 상품이 나갔냐면 50원짜리가 상품이 나가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기록.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수익의 발생이라는 거 있죠? 얘는 수익이나 비용은요.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바람과 같은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됐다가 없어졌다가. 그렇죠? 수익은 발생되고 비용이 발생돼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바위 덩어리 같은 개념이고 바위 덩어리. 수익이나 비용은 바람과 같이 흘러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이런 거래가 된 거고요. 여기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뭐가 상품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이런 거래가 된 거예요. 자, 전부 지울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기록,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기록,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기록,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기록,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기록,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기록,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기록,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기록. 자, 제가 증가 부분만 동그라미 칠게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수익은 발생하니까 대변,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 이렇게 됐죠? 이 동그라미 친 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재무상태표라는 거 표 설명드렸잖아요. 재무상태표에 여기가 자산이 온다고 그랬죠? 자산의 증가랑 자산의 감소랑 왔다 갔다 1년 내내 하면 맨 마지막에 차변의 잔액이 남아요. 걔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자산이. 그렇겠죠? 자산이 마이너스로 증가할 수는 없어요.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딱 12월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놈이 여기로 오는 거고 부채는 남한테 빌린 돈이에요. 또는 갚아야 될 의무예요. 부채가 증가하고 갚았어. 의무가 생기고 갚았어. 어디에 잔액이 남냐면 대변에 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부채는 여기에 대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1년 동안 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본 감소를 한 것이 재무상태표예요. 자, 손익계산서도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쓸게요. 손익계산서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람과 같은 거니까 얘는 12월 31일 현재 바위 덩어리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익의 매출액은 여기, 수익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건 잔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발생한 금액을 발생액을 여기다 적고요. 비용이 발생했어. 아까 매출원가. 그럼 차변에 발생된 걸 적어서 얘에서 얘를 빼고 남은 요 놈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이 단기 순이익이 은행 대출과 세금 내는 거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회계상의 결의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시작부터 결과까지 일치하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밸런스, 양쪽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재무상태표를 뭐라고 불렀냐면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소상공인들은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이 대차대조표가요.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예요. 밸런스. 영어로 밸런스, 균형이 맞는다 할 때 쓰는 시트라는 건 종이라는 뜻이고 이 밸런스가 맞는다. 차변과 대변의 밸런스가 맞는다. 평균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요 차변 대변의 원리를 거래의 8가지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요소로 우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 발생주의라는 말과 현금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여기서 인식한다는 말은 언제 회계 처리를 하냐 이 뜻이에요. 예, 언제 회계 처리하냐면 수익, 예를 들어 매출액이라든지 이자, 우리가 그 은행에다가 뭐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요 얘기는 어떤 그 사건이 정확하게 발생됐을 때 인식한다 이 소리예요. 즉 돈이 들어왔을 때 인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물건이 상대방한테 전달된 때, 예, 재화가 어려운 말로 재화가 인도된 때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인식을 하는 거고, 비용은 이러한 수익이 매출액이 발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온 시점, 나간 시점에 인식하는 거죠. 예. 장점은 경영 성과를 올바르게 나타내요. 대신 좀 복잡해요. 여기 단점이 있나요?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록이 간편하고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쉬운 현금주의는 그런 대신에 또 여기 경영 성과가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는 말이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올바르게 나타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발생주의는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랑 아까 무슨 표라고 그랬어? 손익계산서랑 요 두 표 외에 요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가지 표를 더 작성하는데 현금 흐름표라는 표가 있어요. 근데 이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표예요. 근데 이거는 법인 중에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서 법인으로 전환도 하시고 법인이 돼서 토지 건물도 사시고 그러면 회계감사 대상이 어느 순간 되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표도 필요한 표가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회계는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대차평균의 원리는 아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동영상을 보시고 반복해서 복습하실 때 이 내용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요 10,000원에 매입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25,000원에 현금 판매. 요거 아까 했던 회계 처리 맞죠? 예. 10,000원에 매입했던 거 이제 팔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돈 25,000원 들어왔네요. 예. 125%의 수익을 얻었어요. 매출액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매출액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로 가고, 요 현금과 상품은 자산부채 자본이 왔다 갔다 하게끔 되는 거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래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게 나와요.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건 뭐냐 하면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기 잘 보시면 얘 자산이에요. 매출채권 자산이에요. 상품 자산이에요. 비품 자산이에요. 얘는 부채예요. 차입금 부채예요. 얘는 자본이에요. 여기까지가 재무상태표, 바위덩어리 같은 재무상태표를 나타내주는 부분이고요. 재무상태표. 요 매출액은 수익이에요. 급여는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비용이에요. 요거는 바람과 같은 손익계산서를 나타내주는 표예요. 그래서 이 시산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바로 일보 직전 단계의 표예요. 얘가 먼저 나와. 합계잔액 시산표, 시산표가 먼저 나오고 그걸 이렇게 그냥 흔한 말로 쭉 찢어버리면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하나는 재무상태표, 하나는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합치냐? 이게 서로 연결돼 있거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연결된 거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본이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자본금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가 손익계산서라고 하면요. 여기 매출액이 1,000원인데 매출 원가가 600원이면 자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1,000원이 돼야 되고 얘도 1,000원이 돼야 돼요. 일치하려면 여기 400원이 뭐가 되는 거죠? 당기 순이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비용 같은 게 없다고 가정하면 이 매출이라는 수익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빼면 400원만큼의 당기 순이익이 되는데 얘가 여기로 가요. 요 물음표로. 뭐 이름이 바뀌면서 가는데 뭐냐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제목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즉 바람과 같은 매출과 바람과 같은 매출원가에서 발생된 요 이 400원이라는 경영 성과가 바위 덩어리로 변화되는 딱딱해져서 우리 재산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익잉여금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랑 연결돼 있죠? 지금 여러분. 그치? 요 400원으로 이렇게 착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합계잔액시장표가 이렇게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와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이렇게 다 더하면 다 맞게 돼 있어. 맞을 수밖에 없죠. 차변대변을 다 맞게 썼으니까. 그래서 합계도 표시하고 잔액을 표시했어요. 이 잔액 잘 보시면 자산은 차변의 잔액이 남았고, 그죠? 자산 여기는 빵원이잖아. 부채는 대변의 잔액이 남았고, 수익은 대변에 발생시켰고, 비용은 차변에 발생시켰잖아요. 잔액이라고 써 있지만 이렇게 그거 다 합친 게 다 맞게 돼 있어요.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이 일치하고. 이건 이제 다 컴퓨터가 알아서 맞추니까 뭐 옛날 방식으로 사람이 두드려 가지고 맞춰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뭐 틀릴 리는 거의 요즘은 없어요. 그러니 이게 합계잔액시장표 이렇게 볼 줄 아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발점이 결산을 할 때는 합잔, 이거 줄여서 합잔이라고 불러요. 합잔. 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합잔. 예, 합잔. 그 용어가 좀 어렵지 않게 자꾸 말을 하시면 좀 익숙해집니다. 자, 합잔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결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말일이 되겠죠?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행위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회계감사 등 기본 자료가 돼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우리가 돈 받으려고 쌓아놓은 외상매출금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돈 못 받는 걸 미리 대충 예상해 놓는 게 대손충당금이에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큰 리터 안에 정유통 안에 들어있는 석유 같은 것도 재고자산이 될 수 있고 뭐 액체, 고체, 기체 형태로 재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말 현재 12월 31일 현재 재고가 얼마인지를 쉴 때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어느 회사나 필요해요. 예, 원재료가 얼마 하다못해 치킨집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말에 우리 치킨이 몇 개가 지금 원재료가 남아 있다. 뭐 이런 거 다 재고에 대한 개념이에요. 뭐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공급망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재고가 빵원인 사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재고가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에 재고 자산인 상품, 제품, 원재료의 원가를 확정해서 재무상태표에 표기하기 위함이에요. 자,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이런 어떤 비품이라든지 이런 비품, 그리고 뭐 무슨 차량 운반구, 또 그리고 건물, 기계장치, 시설장치, 공구와 기구, 뭐 이런 것들 다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학연에서는 일정한 법칙으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렵게는 정액법, 정률법, 내용연수 이런 개념이 요 유형자산에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회계사들이나
그 세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형자산은 특허권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특허권을 법인에다가 팔 수도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자기 특허권을 막 감정평가사분들한테 평가받아서요 법인에다가 이렇게 팔고 또 법인의 재산으로 하고 뭐 이렇게도 해요. 뭐 그거 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내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 요즘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서 무슨 발명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인 개인 사업자는 그냥 세금을 법인은 몇 프로 개인 사업자는 몇 프로니까 뭐 어떤 게 유리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만 설명하기는 힘들고 여러분들의 업종과 여러분들 스타일과 여러분들이 하는 걸 다 짬뽕해서 종합 판단을 해야 개인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 나오는데 여하튼 이런 무형자산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많아요.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거 잘 저작권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설명이 없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결산이 되면 여러분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서 지금 결산 설명했어요. 한 회기 동안의 모든 거래를 분계장에 모으고 누가? 컴퓨터가 원장 컴퓨터가 모아서 결산으로 오면 우리 사람이 여기서 결산할 때 신경 좀 쓰고요. 처음에 회계 처리할 때 신경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결산할 때 이런 일을 해요. 뭐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인데 이거 지금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 발생주의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회계감사를 가면요. 거기는 복식부기를 안 하고 단식부기로 하거든요. 근데 복식부기로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 12월 말일 날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 가면은 수영장 같은 거 있거든요. 수영장에 미리 12월 31일인데 1월 달 거 돈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어요. 12월 달에 미리 한 달 전에 그죠? 그러면 현금주의에 의해서는 요 회계년도에 돈을 받았지만 발생주의에는 요 회계년도에 우리의 매출액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하는 게 여기 써 있는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요 수익의 이연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때는 선수금 뭐 이런 계정을 사용해 가지고 선수금은 매출액이 아닙니다. 부채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발생주의에 의해서 요 해의 매출액과 차기년도의 매출액을 이렇게 나눠 놓는 그런 것들이 발생주의인데 이런 걸 결산 시점에 하는 거예요. 뭐랑 같이 하는 거냐면 아까 페이지를 잠깐 넘어갈까요? 아까 요거 결산 때 이렇게 이런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하는 거 요거는 재무상태표, 바윗덩어리 같은 재무상태표에 관한 항목의 결산이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손익계산서, 바람과 같은 손익, 매출액이나 비용에 대해서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기간을 정확하게 꽂아놔야 돼요. 예. 내년도 매출액을 지금 하거나 지금 매출액을 내년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형적인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 잘못 회계 처리하는 걸 분식회계라고 그래요. 예.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장부를 마감하고 마감한다는 건 클로징,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숫자를 확정짓고 더 이상의 결산을 완료해서 재무상태표가 나왔어요.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자본은 바윗덩어리 같은 거기 때문에 전기로 이월되거나 차기로 이월시키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내가 현금이 얼마가 남았죠? 그거는 차기에 써야 되는 현금으로 이월되는 거죠. 그죠? 차기의 입장에서는 전기로부터 이월 받은 거고 지금 단기 입장에서는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같은 수익 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개념이 없어요. 그 해에 발생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올해 발생했으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그죠? 예. 대표적인 부채 중에 차입금, 은행에서 내가 10억을 빌렸어. 하나도 못 갚았어. 그러면 10억이 차기로 이월되는 거예요. 그럼 차기는 전기에서 10억을 받아서 내가 올해는 7억을 갚았어. 자, 얼마 남았어? 3억 남았네? 3억을 또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고. 예.
제가 이제 바위 덩어리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익 어떻게 정리되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다 설명했어요. 다른 건 아실 필요 없고 손익계산, 집합손익이라는 건 손익계산서 바로 직전 단계의 표를 말합니다. 이렇게 모아요. 비용 가지고 오고 수익 가지고 와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남아요. 이 당기순이익이 아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환된다 이 말씀 드렸죠? 자, 여기까지만 아셔도 사실 회계 원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요거 다 아신 거니까.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제가 강의를 정리하는 단계예요.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건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고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을 보고합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보고하는데 회계감사받는 법인에 한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본변동표, 주석주기는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뭐라는 거, 손익계산서가 뭐라는 거, 현금흐름표가 뭐라는 거, 자본변동표가 뭐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자, 마지막 요거를 제가 설명하고 마칠 텐데,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한 거에 가장 포인트가 회계를 알아야 사업이 바로 선다예요. 예. 옛날에는 영업을 잘하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촘촘해졌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체크를 하지 못하면 내가 남기는 건지 미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복잡해요. 예.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회계를 알아야 사업이 똑바로 씁니다. 자, 유용성. 재무제표는 회사의 얼굴이에요. 은행에서 대출할 때 여러분들 대출금 상환 능력 파악할 때 현금 흐름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 얻어요. 아까 현금 흐름표라는 표가 회계감사 받는 회사들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또 은행에서 여신 결정할 때 있잖아요. 현금 흐름표를 보고 여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뭐 재무상태표 다 보지만 특별히 보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거 교육. 그리고 파산할 거냐 이런 것도 다 봐요. 예,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기업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 은행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근처에 회계사님들 찾아가세요. 회계사님들이 모든 방법을 압니다. 좋은 회사는 청산을 시키거나 IPO로 코스닥 상장을 하는 것부터 해서 혹시 자금이 해서 파산 직전에 되면 회생시키는 방법까지 우리 회계사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 또는 개인 회계사님들 찾아가셔서 도움 요청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용등급 평가할 때 필요하다는 거, 기업가치 평가할 때. 기업가치 평가는 왜 하냐면 여러분들 하다 보면 뭐 사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나 근데 5억만 줘. 그럼 가치 평가를 해야 되죠. 그냥 뭐 서로 얘기하면 뭐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 회계사들이 개입을 해서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됩니다.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다 보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견이 없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 5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업자는 자신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자, 창업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개념을 모두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익도 종류가 있습니다. 질이 있습니다. 네 번째,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매출액이 커도 남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세무와 회계의 시장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계를 잘 아셔야 사업이 바로 서니까 좋은 공인회계사 옆에 같이 파트너로 두시고요. 같이 사업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업이 번창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회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